자, 그러면 이제 결맞음 길이에 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이 어떤 파동을 만들 때 아주 일정한 주기로 이런 깔끔한 파동이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결맞음 길이가 거의 무한대가 됩니다. 이 결 맞다는 거는 여러분이 이 영역에서 마루를 지나죠. 골을 지나고 마루를 지난 걸 봤을 때 내가 1m 후에는 1m 뒤에 있는 녀석은 과연 골일까 마루일까 이걸 예측한다고 했을 때 이걸 아주 잘 예측할 수 있으면 결이 잘 맞는 겁니다. 결이 일정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이렇게 파동이 중간중간에 위상이 갑자기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위상이라는 게 이제 마루냐 골이냐를 안다는 거죠. 이걸 안다고 하더라도 여기 정도까지는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그 뒤에는 과연 마루가 될지 골이 될지 전혀 예측 불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상이 잘 정의되는 위상이 잘 정의되는 구간 이런 것을 결맞은 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제 나름대로 정의입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정의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맞은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순수한 사인파는 결맞은 길이가 긴 거고 그 파가 왠지 불규칙적이게 되면은 결맞은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상이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변하지 않더라도 어떤 파가 가다가 갑자기 파장이 바뀌는 수도 있고 같은 파장인데도 그 사이에 진폭이 이렇게 변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다 결맞은 길이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위상이 잘 정의된다고 했을 때는 진폭과 위상 모두가 다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진폭이 바뀌는 경우에도 결맞은 길이가 짧아진다. 결맞은 길이는 영어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coherence length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가 이제 결맞음 시간 coherence time이라고도 가끔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타우 C라고 하고요. coherence time 길이는 coherence length 이렇게 하는데 이 둘은 간단하게 그냥 이 광속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초 동안에 결맞음이 잘 유지됐다. 이 말은 결맞음 길이가 30만 킬로미터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잘 유지되는 거는 레이저입니다. 그리고 원자들이 불규칙하게 파동을 만들어내는 경우, 즉 그냥 일반 광원, 햇빛이라든가 여러분 LED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규칙하게 파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우리가 이거를 이 광원 이런 아주 규칙적인 결맞음 길이가 긴 파를 만들어내는 광원은 항상 보면은 파장이 한감집니다. 파장이 한 개로 특정된다는 거고 여기 안에는 여러 파장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광원의 스펙트럼을 보면은 한 파장만 균일하고 나고 예를 들어서 헬륨 네온 레이저 같은 경우는 633.28 나노미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633.29나 633.27 나노미터의 성분은 거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유효 숫자가 이렇게 많이 주어졌다는 거는 굉장히 파장이 예리하게 정의된다는 뜻이고 이런 경우에는
코헤런스 랭스가 아주 깁니다. 일반 광원은 LED나 뭐 LED는 대략 빨간색 LED다 그러면 이 정도의 뭐 50나노미터 정도의 선폭을 갖게 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불규칙적이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뭐 200나노, 300나노 이 정도의 선폭을 갖게 되니까 그 경우에는 이 코헤런스 랭스가 더 짧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태양에서 오는 빛의 전기장을 관찰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도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고 이렇게 불규칙적인 파동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걸 흔히 이런 파와 이런 스펙트럼 이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푸리에르 트랜스폼 관계가 있는 거죠. 시간 영역을 주파수 영역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상에서 넓다는 것은 시간상에서 굉장히 불규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광원의 선폭하고 결맞음 길이와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 관계 시기에 어떻게 될까? 이것을 한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를 관계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트럼 상에서 어떤 람다라는 파장 중심으로 델타 람다의 선폭을 갖고 있는 광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것은 코헤런스 랭스를 얼마나 길게 갖게 될까, 이걸 예측해 보자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것은 맨 왼쪽에 있는 파장, 이 파장과 이 두 개의 파장이 얼마나 많이 결이 어긋나느냐, 이걸 갖고 따져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거 두 개지 않습니까? 이 둘의 차이가 델타 람다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이 파장을 람다라고 하고, 이 파장을 람다, 죄송합니다. 이걸 람다라고 하고, 이것을 람다 플러스 델타 람다의 파장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되게 물을 수 있습니다. 가운데가 람다이기 때문에 초록색이 람다이 되는데 왜 이걸 파란색을 람다로 잡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델타 람다는 람다 값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람다가 여기냐 여기냐 이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델타 람다 값이 얼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편의상 이것이 람다고, 이게 람다 플러스 델타 람다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에 처음 시작점이 위상이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위상이 갈수록 점점 어긋나죠. 그러다가 보면 여기와 여기 보면은 마루와 골이 만나고 있습니다. 즉 위상이 180도만큼 뒤집어진 거죠. 조금 더 가다 보면은 다시 위상이 만납니다. 위상이 똑같아지죠. 빨강과 파랑의 위상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또 어긋나기 시작하고요. 이런 점이 바로 여기가 코헤런스 랭스가 된다는 결말입니다. 즉 이것과 이것이 위상이 2파이만큼 뒤집어지면은, 그 정도가 되면은 얘 둘은 이제 이 안에서는 대략적으로 위상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지만, 이거 넘으면은 이제 확정할 수가 없다. 이 둘 간의 위상이 제멋대로다 라고 가정한다는 거죠. 물론 이 둘은 위상이 제멋대로가 아니고 굉장히 규칙적으로 반복되지만,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것은 이 둘 파장의 위상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파들의 위상을 같이 고려하는 거라서, 극단적인 이쪽과 이쪽 두 파장이 2파이만큼 어긋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볼장 다 봤다. 이 뒤로는 위상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렇게 되느냐를 따져봅시다. 예를 들어서 델타, 예를 들어서요, 이게 100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즉 1%만큼 파장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500나노면 이거는 5나노라는 뜻이죠. 1%만큼 파장 차를 갖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길이를 겪고 나면은 얘들이 2파이만큼 어긋나기 시작할 거예요. 한 파장 지나가지고는 1%밖에 차이 안 납니다. 두 개의 파장 길이를 지나면 2% 차이 나겠죠. 100%의 파장 차이를 아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100람다, 100람다만큼 지나면 2파이 위상차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가정할 수가 있죠. 즉 그러니까 람다분의 델타 람다가 100람다만큼 지나야 되는데, 즉 여기에 100이 곱해져야 됩니다. 100이 곱해져야 1이 되는 거죠. 언제 100개의 파장이 되냐면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코헤런스 랭스 안에 파장이 요 값이 100이 되면 비로소 2파이만큼 위상차가 납니다. 이게 1%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뭐 10%라고 10% 파장 차이가 났다고 하면은 코헤런스 랭스는 파장의 10배 정도 길이를 지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이게 꼭 이건 한 가지 예일 뿐이고, 이 식이 바로 코헤런스 랭스와 델타 람다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는 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보면 코헤런스 랭스는 델타 람다분의 람다 제곱이래요. 그래서 선폭이 작을수록 코헤런스 랭스가 길어진다, 말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얻고 싶었던 이 관계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헤런스 랭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유리판, 두 유리판 사이에 빛을 쪼여서 여기서 반사되는 것과 여기서 반사되는 두 빛의 간섭을 확인했는데, 만약에 빨강, 초록, 파랑 이 세 가지 빛을 모두 쏴준 경우에는 이 간섭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걸 우리가 예측을 했었죠. 이렇게 파장 두 개의 광 경로 차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모든 파장이, 즉 빨강이 상쇄가 되면 초록, 파랑도 다 상쇄가 된다. 그래서 동시 상쇄가 상쇄 보강이 일어나기 때문에 간섭 무늬를 잘 볼 수 있다 라고 했고, 이렇게 경로차가 꽤 나는 경우에는 빨강에 상쇄를 하더라도 파랑은 보강을 해버리고, 또 초록은 어떤 관계를 맺을 줄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평균적으로 상쇄 보강이 골고루 일어나서 이것은 결과를 말할 수가 없다. 즉 간섭 무늬가 보이지 않는다,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해석이 바로 각 파장 성분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 대신 이걸 따로 보지 않고요, 이 모두 세 개의 파를 다 더해 가지고 그려보면 이런 식의 파동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세 개를 더한다고 해서 이것들이 이렇게 툭 끊어지는 경우는 생기지 않고 부드럽게 뭔가 막 위상과 진폭이 변할 텐데요. 이제 좀 극단적으로 보기 쉽게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파가 처음에 입사돼서 반사해서 온다고 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반사한 파와 여기서 반사한 파가 이만큼의 시간차를 두고 만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여기와 여기가 똑같이 왼쪽으로 전기장이 틀어졌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보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양을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보강을 합니다. 모양이 파가 똑같죠. 여기도 보강을 하고요. 다만 애매한 부분이 요 사이인데 여기는 지금 상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쇄와 보강의 한 중간 정도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요만큼이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보강이 하는 영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강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여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는 여기와 여기가 상당히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와 여기는 상쇄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강이네요. 여기는 보강인 것 같고요. 여기는 상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파가 서로 이 거리차가 이만큼 생겨버리니까 상쇄와 보강이 이제 막 마구잡이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평균적인 세기가 나오고, 보강도 상쇄도 아닌 평균적인 세기가 나오고, 즉 이럴 때에는 간섭무늬가 간섭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 간섭 현상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왜 두 유리판 사이가 벌어지면 간섭무늬가 보이지 않느냐라는 대답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파장 영역에서도 되고, 이렇게 길이 영역 또는 시간 영역에서 대답해도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결맞음 길이를 사용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결맞음 길이로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깔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빛의 광 경로차가 결맞음 길이보다 충분히 짧으면 여전히 간섭이 잘 보이지만, 결맞음 길이보다 충분히 멀어져 버린다면 간섭 효과는 사라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즉 여기서 이 파동이 있는데 또 다른 간섭하는 파동이 이렇게 쓰면 다 보강이죠. 이게 살짝 밀려나면 거의 다 상쇄입니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상쇄가 일어나죠. 그렇지만 이 정도 벗어나면 이제 여기는 상쇄지만 여기는 상쇄지만 다른 영역은 애매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게 충분히 이렇게 많이 벗어나 버리면 이 영역이 지금 결국 이게 여기서 온 거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결국 간섭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이. 그러니까 이 둘의 위상 관계는 상쇄가 될지 보강이 될지 전혀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결과를. 이런 경우에 간섭무늬가 생기지 않는다. 그게 바로 이 밑에 문장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중심 파장이 어떤 빛의 중심 파장이 500나노미터고요. 선폭이 10나노미터입니다. 이 빛의 결맞음 길이는 얼마일까? 그건 아까 우리가 식에서 구한 것처럼 간혹 델타 람다가 위인지 람다가 밑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개념적으로 생각해보면 됩니다. 델타 람다가 작을수록 코헤런스 영수가 커야 되니까 이 둘이 반비례의 관계되고, 파장이 제곱인가 아닌가 궁금할 수가 있겠지만, 차원을 생각해보면 이게 길이고 이거 길이 제곱이 돼야지 나누면 길이 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얼른 생각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 구해보십시오. 500나노미터의 제곱이 되고 여기가 10나노미터입니다. 나노미터가 약분되고 10분의 25만이니까 25,000이 되겠네요. 이것은 25 마이크로미터. 자, 이 빛의 결맞음 길이는 2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게 보통 빨간색 LED 정도 된다고 치면 LED보다는 역시 손폭이 작은 것 같은데, 적당한 필터를 통과한 빛이라고 하면요, 25 마이크로미터의 결마점 길이를 갖는다. 즉 25 마이크로미터 이상 되는 광 경로차가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보이지 않을 거랍니다. 자, 여기 사이의 간격이 D라고 하면, 왕복하면 이 2D죠. 2D가 25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순간부터는 간섭무늬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간섭무늬가 열심히 잘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바로 이 말한 2D 25 마이크로미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간섭무늬가 몇 개까지 보일까? 이 간섭무늬가 총 몇 개까지 보일까? 이 간섭무늬가 하나 나타날 때마다 광 경로차는 파장 500나노미터, 즉 0.5 마이크로미터마다 하나씩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총 개수는 25가 될 때까지 0.5 마이크로미터마다 하나씩 나타나니까 2로 곱해주면 50. 우리는 50개의 간섭무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만약 태양처럼 선폭이 100나노다 라고 하면은 이게 10분의 1로 줄겠죠. 5개로 바뀌겠죠. 그래서 태양을 광원으로 쓰는 경우, 또는 백색 LED 같은 것을 광원으로 쓰는 경우에는 우리가 5개 이상의 무늬를 보기가 쉽지 않다. 단 이것은 사람 눈으로 볼 때가 아니라 밝음과 어두움만을 구별하는 빛의 세기만으로 간섭무늬를 본다고 했을 때는 5개 이상 보기가 쉽지 않다 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는 백색 LED를 통해서 이 슬라이드 글라스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무늬가 1, 2, 3, 4, 5, 6, 7, 8, 9, 10 한 10개 정도 나타나고, 그 이후로는 흐려서 잘 보이지가 않죠. 이때 제가 여기 있는 초록색 필터를 사용해서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걸 카메라 렌즈에다 갖다 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초록색만 보니까 약간 흑백인 것처럼 바뀌었죠. 밝고 어두운 것만 나타나죠. 색깔 정보가 초록밖에 안 나오니까요. 그렇지만 여전히 1, 2, 3, 4, 5, 6, 7, 8, 9, 10 무늬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무늬가 더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특정한 파장만 통과시키면 무늬를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미 우리 눈에 RGB라는 색깔을 판단하는 정보를 갖고 있고, 우리 눈 자체가 초록만을 골라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림에서 이미 하나의 나는 초록색 무늬만 봐야지 라는 판단을 머릿속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주 넓은 파장 영역을 통과시키는 필터 말고 더 좁은 영역을 통과시키는 필터를 써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580 나노미터의 파장만 그 근처에 10 나노미터 정도의 영역대의 빛을 통과시키는 그런 필터입니다. 이거를 역시 카메라 렌즈에 갖다 대겠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슬라이드 글라스 전체에 무늬가 쫙 나타나는 게 보이죠? 지금 세보면은 뭐 수십 개가 넘는 무늬가 보입니다. 거의 끝까지 다 보인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너무 잠깐만 제가 간격을 더 벌려보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글라스 사이에다가 종이 한 장을 끼워 가지고
간격을 벌렸더니 지금 무늬가 이제 달라졌는데요. 잘 보시면 이 간섭 무늬가 한 20개 정도 나타나고 그 이후에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꺼워진 상황에서도 더 많은 간섭 무늬를 보고 싶으면은 우리가 이 파장의 선폭을 10나노보다 더 작게 통과하는 1나노만 통과시킨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간섭 무늬를 두꺼운 영역에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전히 이게 필터를 뺀 그냥 LED를 직접 보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래서 여기는 한 대여섯 개 보이고 말죠.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개수의 간섭 무늬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간섭계에서 코헤런스 랭스를 어떻게, 그런 개념이 어떻게 응용되는지 한번 그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 마이켈슨 간섭계가 있고 여기에 이제 빛이 반사되는 한 지점이 있고 여기서 레퍼런스 미러를 움직이면서 간섭 신호를 본다고 해보십시오. 레이저 광원을 쓰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또 광원을 LED로 쓰는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보겠다는 건데요. 레이저 광원은 선폭이 0.01나노미터입니다. 그럼 아까 계산에 따르면 이때의 코헤런스 랭스는 대략 아까 25 마이크로미터라고 했는데 그것의 1000배만큼 늘어나야 되니까 25 밀리미터가 되겠네요. 이 말은 이 레이저 광원은 2.5cm 이 정도 되는 거리에서 코헤런스가 아주 잘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이 길을 넘어가면 위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불분명해지는 거고요. 반면에 LED 광원은 선폭이 100나노니까 아까 거보다 10배가 더 작겠죠. 코헤런스 랭스가 약 2.5 마이크로미터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코헤런스 랭스가 25mm면, 그리고 이게 한 25mm 정도 이내에서 움직인다고 치면 거울이 움직일 때 두 개의 파가 만나니까 보강 상쇄, 보강 상쇄, 이게 계속 반복되겠죠. 레이저의 경우에는 이게 계속됩니다. 반면에 LED 광원을 쓰면은 이 두 개의 경로 차가 정확하게 같은 지점에서는 간섭 무늬가 선명하게 보이겠지만 이 두 개의 거리가 2.5 마이크로미터 이상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 녀석이 여기서는 간섭 무늬가 잘 보이는데 여기서 조금만 몇 마이크로미터만 뒤로 물러버리면 간섭 무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을 파랑을 해보겠습니다. LED 광원의 경우에는 두 광 경로가 정확히 일치하는 곳, 그래서 이 점이라고 치면은 여기서는 간섭 무늬가 잘 보이지만 그 거리를 넘어갈수록 간섭 무늬가 점점점 희미해지다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이 대략 2.5 마이크로미터 영역 내에서만 이 간섭 무늬가 보이고요. 이 위에서는,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울을 움직이다 보면 간섭 무늬가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기 때문에 이 지점이 정확히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아지는 지점이구나 라는 것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레이저를 쓰는 경우에는 도저히 그걸 찾아낼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이거는 또 절대적인 이 두 개의 거리가 같아지는 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러 응용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다음 예시는 질문은 똑같은데요. 여기에 거울 하나가 아니라 유리판 두 장을
100 마이크로미터 간격으로 아주 가깝게 붙여놓은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는 여기서 한 번 반사를 하는 녀석이 있고, 여기 뒤에서 오는 녀석이 있고, 공기층을 지나서 반사하는 게 있고, 또 뒷유리를 맞고 오는 경우가 있고, 총 4개의 빛이 반사가 됩니다. 이것과 여기서 반사한 빛이 서로 만나서 간섭을 할 텐데, 이 간섭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레이저인 경우와 LED인 경우를 각각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과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따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LED인 경우, 레이저인 경우.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응용 옵티컬 코헤런스 토모그래피라는 OCT라는 기술이 아주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되고요. 토모그래피라는 것은 어떤 물체의 그 깊이, 어떤 시료의 높낮이를 정확하게 이 등고선을 그려내듯이 알아내는 것을 토모그래피라고 합니다. 관청 촬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떤 샘플이 주어졌을 때 이 샘플에 얼마만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지, 이런 아주 세부 구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로우 코헤런스라고 했는데, 코헤런스 랭스가 짧다는 겁니다. 이 광결맞음의 정도가 낮은, 즉 선폭이 큰 LED 같은 걸 썼다는 뜻이죠. 이런 걸 쓰고 여기서 간 빛이 여기에 반사해서 돌아가는 것을 이 레퍼런스 미러에서 오는 것과 간섭을 시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쭉 이쪽 길이를 스캔하다 보면 이 샘플과의 거리와 딱 맞는 순간에만 신호가 생겨납니다. 약간 다른 버전으로 그리면 똑같은데요. 이제 이거는 광섬유를 이용해서 셋업을 좀 간단하게 만든 경우입니다. 원리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오는 빛과 여기서 갔다가 돌아온 빛과 여기서 이렇게 교차했다가 이렇게 온 빛 두 개를 간섭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는 빛 중에서 이것을 쭉 스캔하다 보면 이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리하고 딱 맞는 정확하게 맞는 순간에 간섭 무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로 와버리면은 여기서 오는 반사가 여기 있는 것과 코헤런스 랭스보다 더 길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신호가 안 보입니다. 신호가 사라졌는데, 이제 여기서 반사하는 것과 여기서 반사하는 것 사이에 경로가 잘 맞는 경우, 지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쪽 축이 이 거리로 나타냅니다. 이게 만약 L이라고 치면 여기 L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와의 광 경로가 일치하는 경우에 또 한 번 신호가 나타나고요. 여기와 여기의 광 경로가 일치하는 경우에 또 한 번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 외에는 그냥 보강 상쇄가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진폭을, 간섭무늬의 진폭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신호를 얻을 수가 있고, 결국 이게 나타내는 정보가 뭐냐, 이 샘플에서 어딘가 빛이 반사하는 위치가 여기 세 개가 존재한다. 그들의 각각 사이 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100 마이크로, 여기는 150 마이크로가 된다. 이런 것들의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고, 또 여기 픽이 여기는 크고 여기는 작죠. 그 말은 여기서는 반사가 많이 일어나고 여기서는 반사가 좀 적게 일어나나 보다, 여기서는 더 적게 일어났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샘플 안에서 빛이 반사하는 위치와 반사하는 정도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만약 여러분이 이 샘플이 이렇게 폭 파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트랜스퍼 스캐닝이 뭐냐면
거울을 기울여 가지고 이쪽으로 빛을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반사해 오는 것과 여기서 오는 것을 간섭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을 따라서 간섭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선을 따라서 간섭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그래프 정보로부터 이 전체 샘플의 길이 방향에 따라서 어떤 굴곡이 있는지 이걸 다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트는 거 말고 이제 입체 방향으로 이거를 틀어주면 XY 평면 전체를 스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걸 하면 뭐가 나오느냐? 이거는 이제 이쪽 방향이 X 방향으로 치면 X 방향으로 이 깊이를 정보를 다 알아낸 거고요. 여기서 뭔가 반사가 일어났다. 이쪽에는 여기서 반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뭔가 여기는 폭 파였나 보다.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다 알아낼 수가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250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여러분의 피부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제가 안과에 갔더니 제 눈에다 대고 OCT를 찍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눈 안에 있는 시신경, 망막에 있는 시신경들의 분포를 OCT로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이건 인터넷에서 본 건데, 이런 연대는 네. 이게 제 기억으로는 사람의 손톱을 위에서 찍으면 손톱의 표면, 그리고 이 안쪽, 이 손톱의 두께, 그리고 그 안에 피부 조직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들을 찍을 수가 있고, 3차원적 구조를 얻을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회전시키면 이런 식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 쪽에서 굉장히 OCT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많은 경우에는 레이저, 코헤런스 랭스가 긴 레이저가 사용할 영역이 많은데, 오히려 그 반대로 코헤런스 랭스가 아주 짧은 광원이 또 이런 영역에 기묘하게 쓰인다는 겁니다.